자, 교재 24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양난 이후에 조선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북벌론, 조선 중화주의, 비변사의 기능 강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5군영과 소고군 체제, 그리고 수치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같은 것들이 시행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신분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양천제가 붕괴되고 반상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임진정전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가는 이후에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명청의 교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명나라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선이 무너지게 되면 명나라도 위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조선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주는 바람에 국력이 많이 쇠퇴하게 되었고, 이후에 만주족이, 여진족이 만주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후금 또는 청을 세우고 명나라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쟁에 따른 어떤 재정 부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명나라 말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환관이 환관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정치가 혼란했고, 또 그들과 사대부들 사이의 정쟁, 정치적 다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명나라 말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한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탐관 오리들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농민들에게 걷어들이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자, 결국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봤던 농민 백성들이 명나라 말기에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들 가운데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대규모의 농민 반란군이 명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비추칩시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명나라는 청나라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부의 농민 봉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명나라의 장수였던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에 처함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청나라는 이 오삼계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밑주십시다, 이자성을 쫓아내고 베이징을 점령을 하면서 새로운 청나라의 수도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베이징을 장악하고, 베이징이 이후에는 청나라의 수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선생님이 조금 지도를 그려가면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리장성이에요. 그리고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만리장성에는 여러 개의 관문들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동쪽 끝에 있는 관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관문이다라고 해서 산해관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병자호란 이후에 더 이상 조선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 청나라의 경우에는 마음 편히 명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리장성을 넘기 위해서 산해관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명나라는 이들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명나라의 장수였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오삼계라는 사람을 보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은 산해관에서 청나라의 공격을 열심히 막아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참 이렇게 청의 공격을 명나라의 오삼계가 막아내고 있는 중에 농민 반란이 여기저기서 터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오삼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해관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가 지켜야 할 나라, 명나라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척
당황스러웠겠지. 자, 그런데 이 베이징을 점령했던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오삼계한테 잘해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자성의 경우에는 오삼계 같은 사람들을 과거 농민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명나라의 지배층과 똑같은 사람들로 봤어요. 그래서 베이징에 있었던 오삼계 가족들을 체포하고 오삼계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오삼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자 오삼계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는 청나라 편을 들면 좀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해관에서 열심히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던 오삼계, 결국 이 청나라에게 문을 열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만리장성의 관문은 밖에서부터 열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이 오삼계, 명나라의 내부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오삼계의 친절한 안내를 받은 청나라,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그죠? 바로 베이징까지 가서 베이징을 점령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이자성을 쫓아내고 새로운 청나라의 수도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성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의 상황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모르면 나중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청나라는 팔기병과 투항한 한인부대 그리고 몽골인들을 동원해서 중원지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팔기병 또는 팔기군이라고 하는데 요거 뭐냐면은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어요. 여진족의 맹한 모국제 그리고 몽골족의 천호제 백호제라는 거 잠깐 배운 적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연 상태에서의 유목민족들의 부족들을 해체하고 인공적인 부족을 다시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유목민족 전체를 장악하고자 했던 조직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함께 생활하는 단위이다가 전쟁이 터지면 곧바로 군사적 단위로 변하게 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 팔기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교재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누르하치가 조직한 정확히는 후금부터 유래했던 만주족의 군대가 바로 이 팔기병입니다. 밑줄 칠게요. 여진의 시족제에서 유래되었던 군사적 단위이자 행정 과세 단위이며 평상시에는 민간인이다가 전쟁 시에는 군인으로 변하는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르하치는 여진족, 만주족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만주족 전체를 8개의 부족으로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상시에는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단위로 세금을 걷고 행정적인 이제 일들을 처리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외부와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8개의 부족 단위가 곧바로 군대 조직으로 변환하게 되면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팔기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름이 왜 팔기병이냐? 누르하치는요, 그 각각의 8개의 부족 단위에다가 저마다의 색깔이 들어간 8개의 깃발을 주었어요. 그래서 8개의 서로 다른 색깔의 깃발을 사용하는 군대다 라고 해서 팔기군 또는 팔기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만주족이 후금 혹은 청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조직이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나라의 이 팔기병과 그리고 명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항복했던 오삼계 같은 투항 한인 부대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몽골 지역을 정복하면서 받아들였던 몽골인 부대 등을 이용을 해서 중원 전체를 장악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지금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중국 사람들은 청나라와 그 청나라의 황제를 자신들의 국가와 황제로 인정을 했을까 인정하지 않았을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 중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민족은 누굽니까? 절대다수는 한족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 한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나요? 중화사상, 화이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이 청나라에 점령되고 난 이후에도 중국 각 지역에서 청나라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청운동 같은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뭐 남명정권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세웠는데 굳이 모르셔도 돼요. 자, 아무튼 그런 어떤 전국 각 지역에서의 반청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반청운동들을 진압을
지역을 하고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안정시킨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청나라의 네 번째 황제 강희제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강희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강희제 때요 3번의 난과 그리고 타이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던 정씨 세력을 제압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중국에 대한 청나라의 지배를 완성시킵니다. 안정시킬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치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넣어놨어요. 오삼계 등 명나라 출신의 투항 세력이 받은 통치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명나라 사람이었지만은 청나라에게 협조해서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는데 장악하는데 도움을 준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오삼계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상가희라든지 경정충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청을 도와서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공로로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일정 지역을, 통치 지역을 받습니다. 이 지역은 니네가 통치해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을 설정해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들은 청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그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일정 지역에 땅을 주고 여기는 니네가 통치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 왕처럼 노릇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땅을 뭐라고 불렀느냐? 번이라고 불렀고, 그 번, 오삼계 상가의 경정충이 받았던 세 개의 번에서 일어난 반란이라고 해서 3번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받았던 땅 어떤 곳들이었냐면요, 반청 의식이 강한 곳들, 한족 신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청나라의 지배를 강하게 거부했던 지역들을 이 사람들에게 통치를 맡겼습니다. 한인들을 내세우면, 한족을 내세우면은 비교적 그런 어떤 저항을 좀 더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 초기에는 이런 어떤 번과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청나라가 전국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간접 통치 지역 번 같은 경우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에 번을 없애려고 했을 때 그 번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일으킨 반란이 바로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 숙종 때 3번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벌론을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나라 초기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반청 운동이었고요. 꽤나 위세를 떨쳤지만은 결국 강인제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타이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청 운동이 바로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들은요 가장 마지막까지 명나라를 위해서 청나라에게 저항했던 세력들이었고요.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정지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원래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밀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요, 배도 많았고요. 자기의 밀무역을 하게 되면서 몰래 군사력까지 키웠던 인물이 이의 아버지 정지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성공의 어머니는 이 정주령이라고 하는 정성공의 아버지가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성공의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이 정성공은 다시 원래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아버지에 의해서 명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징의 태학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재산과 그리고 수많은 배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강력한 군사력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해상 세력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싸우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반청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돼요. 한때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난징을 공격할 만큼 큰 위세를 떨쳤습니다마는 난징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서 바다 건너 타이완으로 철수하게 되고, 이후에 그의 아들 손자들까지 타이완 지역에서 반청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실 이 타이완의 정치 세력들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뭐랄까 큰 규모는 아니었어. 하지만 이 청나라가 이들을 진압하는 데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3번의 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의 저항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청나라를 정말 귀찮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어디서 저항을 했다고? 타이완에서 저항했다고. 무슨 세력? 해상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마 민족이에요, 그죠?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는 거 이런 것들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타이완을 중심으로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싸웠던 이 해상 세력이었던 타이완의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가 진압하는데 무척이나 많은 애를 먹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결국 이 타이완의 정치 세력들 역시 강희제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한족들에 의한 대규모의 반청운동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청나라는 믿주십시다.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강희제 때 오게 되면서 청나라는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희제는 그래서 이후에 청나라의 전성기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혔던 그런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청나라의 전성기가 강희제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희제라는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일단은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하고 군사적인 재능도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자신의 용맹한 기만민족의 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씩 사자랑 1대1로 맞짱을 뜨는 모습을 신하들 앞에서 보여줬다라고 할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학문적인 능력도 대단히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족들의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한자 사전 같은 것들이 편찬되기도 했었어요. 그럴 만큼 용맹하고 호학,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가 바로 이 강희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글씨도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씨도 명필가였다라고 해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와요.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절, 가장 오래된 절들 중에 하나이죠. 무술 영화에 많이 나오는 절? 소림사죠. 이 소림사라고 하는 절이 강희제 때 불이 납니다. 그래서 소림사의 정문이 불이 탔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탄 정문을 다시 만들었는데 보통 이 소림사같이 유명한 절 그런 정문에는 당연히 현판, 간판이 걸려있죠. 그죠? 그리고 소림사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유명한 큰 건물의 현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명필가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큰 힘을 가진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글씨를 써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광화문에 걸려있었던 광화문이라고 하는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것처럼요. 자, 아무튼 이 소림사의 정문을 다시 만들었던 소림사의 스님들의 경우에는요, 이 소림사의 현판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강희제가 글씨를 잘 쓴다는 소리를 듣고 이 강희제의 글씨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일개 절의 스님들이 황제를 찾아가서 글씨 써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림사의 스님들이 꾀를 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강희제가 지나갈 것으로 알려진 길 옆에 일부러 소림사에서 글씨를 더럽게 못 쓰는 스님들만 뽑아가지고 쭉 앉혀놓고 세워놓고 글씨를 쓰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강희제가 그 길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말을 타고 지나가고 옆을 보는데 왜 스님들이 글씨를 쓰고 있는데 글씨를 더럽게 못 쓰는 거야. 보다 강희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비켜봐 내가 한번 써볼게 해서는 스님의 붓을 빼서가지고 멋지게 소림사라고 싹 썼어요. 그랬더니 소림사의 스님들이 와 하고서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소림사의 현판으로 갖다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림사에 가면은 이 강희제가 쓴 글씨가 현판으로 남아있다라고 하고요. 강희제는 차 내가 스님들한테 이용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굳이 그것을 책망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관대하게 넘어가 줬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황제가 바로 강희제였고 이 강희제 때 대규모의 한족의 반란과 그리고 해상 세력을 제압을 하면서 반청운동을 제압을 하면서 청나라에 의한 중국의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뒤를 이어서 강희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 그의 아들 옹정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의 뛰어난 재능 가운데 학문적인 재능을 집중적으로 물려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문치의 귀재라고 하는 평가를 후대 역사가들로부터 받았을 만큼 학문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주비주답이라고 하는 걸 했대. 이게 뭐냐면요 옹정제는 청나라의 모든 관료들로부터 일을 하면은 반드시 보고서를 써서 황제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옹정제는요 모든 관료들이 일 처리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전부 다 읽었습니다.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를 읽고 빨간색으로 밑줄 쳐가면서 잘한 부분 못한 부분 밑줄 쳐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참 잘했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관리한테 다시 돌려보냅니다. 황제의 빨간색 댓글이 달려있는 보고서를 돌려받은 관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일을 똑바로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청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옹정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옹정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대의 각미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 옹정제가 씁니다. 편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밑줄칠게요.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합리화합니다. 여진족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가,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바로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요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빠져 있지만 예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있었던 청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성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밑에 나와 있는 강경책과 회유책 그 네모 박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가 중국에 대한 지배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당시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특권 계급 바로 한족 신사들을 청의 지배에 협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 한족 신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회유책을 실시하는 한편 그래도 이네들이 청나라나 만주족들이 지배자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강경한 방법으로 그들을 탄압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면서 이 한족 신사들을 청의 지배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유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명나라 때 신사들이 지배계급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너네는 나라가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그대로 중국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사가 되기 위한 통과 절차였던 과거제 명에 의해서 청나라도 그대로 실시가 됩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핵심적인 과목이었던 성리학도 그대로 인정을 해요. 심지어 밑줄 칩시다. 만한병룡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해요. 자, 만한병룡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관리를 선발함에 있어서 관료를 선발함에 있어서 만주족과 한족을 병룡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정책이 만한병룡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만주족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책이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만주족과 한족을 5대5로 똑같은 비율로 뽑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평등한 거 아닌가? 왜 만주족에게 유리한 정책이지? 한족의 인구가 만주족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주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 어땠느냐? 오직 몽골족들만이 관리가 될 수 있었고 정치 권력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한족들에게도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만주족과 같은 비율로 조정해서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특권을 인정해주고 또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족 신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들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지배층이었으면 분명히 하려 합니다. 그들의 통치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탄압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청나라 때 실시되었던 변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발령. 변발령이 뭘까요?
변발을 하도록 한 명령이 변발령이죠. 자, 그렇다면 변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 중국 영화 파기 두 개가 됐다. 중국 영화 보다 보면은 중국 남자들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 있어요? 변발이라고 하는 거. 앞머리를 밀어요.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밀죠, 그죠? 그리고 뒷머리는 길어서 길게 깎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황비영 머리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뭐예요? 변발이에요. 유목민족들의 헤어스타일이 바로 이 변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발령은요,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모든 남성들에게 변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변발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그죠? 유목민족이 중원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언어, 생김새, 문화 같은 것들이 달라가지고 한데 어우러져서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가 중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를 없앨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만주족은 자신들이 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지배자임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문화적 차이를 통일할 필요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족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족 전체를 우리에게 맞추는 방식을 강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변발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변발 한족들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변발할래 죽을래? 라고 물어보면 변발을 할까요? 하겠죠. 죽느니 이런 머리 하고 말죠, 그죠? 혼자만 하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같이 하는 거면 좀 덜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변발령을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이른바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건들을 여러 번 일으킵니다. 자,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탄압하는 정치적 사건을 옥이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탄압을 했느냐? 문장과 글자 때문에 그런 정치적 탄압을 하는 걸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청나라 만주족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문장이나 글자를 쓴다. 이 사람 머릿속에 화의관 가지고 있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느냐? 한족들의 머릿속에 얘네들이 중화사상 화의관을 가지고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없앨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럼 어떤 걸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지, 그지? 그게 바로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의 옥들을 통해서 화의사상, 세상을 오랑캐와 중화로 나눠보는 사상을, 특히나 이 청나라와 만주족을 오랑캐로 보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옹정제가 쓴 책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 것이에요. 대의강미록, 큰 뜻을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거였어요. 이 옹정제가 황제였을 때 이미 죽은 여유량이라고 하는 한족 학자의 사상에 감명을 받은 중정이라고 하는 한족 학자가 맞아, 오랑캐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반청운동을 계획하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옹정제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관료들한테 보고서 받아가지고 리플 달아줬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보고서 중에 하나가 요런 애 있었는데 이런 짓 하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플을 달아서 뭐라고 보냈느냐? 걔 죽이지 말고 내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옹정제 앞으로 중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가지고 와요. 자, 그리고 옹정제는 이 중정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반청운동 하려고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중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랑캐가 중화를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옹정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오랑캐하고 중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오랑캐고 무엇이 중화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중정이 대답을 합니다. 어이없어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당연히 중국 안에서 태어난 민족은 중화민족이고 중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랑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옹정제가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와 소인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간된 도리 인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인간된 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정을 말발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정과 옹정제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의 기록이 바로 이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의강미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비록 중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 오랑캐라 하더라도 중국 유교의 천명사상이죠. 인의를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1000명을 받으면 1000명을 받으면은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만주족들은 비록 만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인의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늘로부터 1000명을 받았기 때문에 중원 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원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펼친 책이 바로 이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널리 번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청의 중국 지배를 안정시키고 한족들의 화의 사상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옹정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25분인가 30분에 끝나지? 네, 30분.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옹정제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의 아들인 걸륭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의 군사적인 재능을 또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었어. 스스로를 10전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10번 전쟁에서 10번 다 이긴 사람이란 뜻인데요. 자, 이 걸륭제 같은 경우에는 강희제, 옹정제를 거쳐서 안정된 국력을 갖게 된 청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밑주십시다. 티베트, 신장, 몽골 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만한 땅 있잖아요. 그죠?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만한 땅의 영토를 확보한 게 바로 이 걸륭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강희, 옹정, 걸륭이라고 하는 3명의 황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황제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려 3명이나 연속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놓치십시다. 성나라는 3대에 걸친 전성기를 17세기 중반에서부터 18세기 중반까지 한 100년 가까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중심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의 왕조 교체, 명청의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청나라의 전성기가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쭉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올라나? 지금 어디까지 나오지? 분필 있는 데까지 나오네? 대략? 자, 원래 내용상으로는 여기쯤 딱 끝나야지 정상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을 오늘 조금 애매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애매하게 하고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는 애매한 수업을 해볼까 해요.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도는 빼긴 빼야 되고 할 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 부분만 1시간짜리 수업으로 짜기도 또 어렵거든요. 아무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치면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전쟁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으로 인간이 이동하면서 마찬가지로 문화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은 어떠한 문화적 교류를 했느냐? 조선에서 서적이라든지 금속활자, 구리활자, 그 다음에 불화, 불교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약탈해 갑니다. 금속활자는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 유물들 대단히 일본 사람들이 탐내는 것 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에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 유적들이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잡아갔는데요. 특히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었느냐?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으로는 늦추칩시다. 유학자 강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성리학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알겠죠? 강항이라는 사람이 정류재란 때 일본으로 잡혀가서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사람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칩시다. 도공들도 많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도공이 뭔가요? 도공. 도로공사이고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일본은요,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무사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유행을 하게 됩니다. 차는 도자기 잔에다가 우려서 도자기 컵에다 따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의 청자 시대 때부터, 고려 청자 때부터 상당히 뛰어난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왔던 일본인들 한국의 도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하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도자기들을 가져가는데 도자기만 가져갔던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들도 함께 잡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자, 이때 잡혀갔던 도공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하인도 줍니다. 다 줍니다. 넌 뭐만 해라. 도자기만 만들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정착을 해서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었으니 그게 오늘날까지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믿으십시다 아리타자기라고 하는 브랜드이고요. 한때 유럽까지 수출이 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자기, 그게 바로 아리타자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목수나 한지, 종이 만드는 사람들 등으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임진전쟁에서의 문화교류는 이후에 에도마코 시대의 학문과 문화가, 기술이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할까? 말까? 네, 그럽시다. 자, 임진왜란은 그러면은 조선은 일본을 통해서 뭘 받아들였느냐 이 얘기 마저 이어서 해야 되는데 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무역 파트, 이 시기에 있었던 해상교육 파트로 마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